눈이 하얗게 쌓인 겨울날, 남노한 행색의 여인이 은시촌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저녁거리라도 구걸할 요량인지 동양바가지를 들고 무심히 걷고 있던 여인은 무엇을 보고 놀란 듯 달려가기 시작했다. 빙판 위에서 썰매를 타던 계집아이가 막 얼음구덩이에 빠지려는 참이었다. 비호같이 몸을 날린 여인은 가까스로 아이를 구덩이 밖으로 밀어내고는 그 자신은 그만 차가운 얼음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마름인 도리아범이 혼절한 여인을 업고 대문간에 들어서자 집주인 은참봉이 놀라서 뛰어나왔다. 여인이 구해준 아이는 은참봉이 애지중지하는 외딸 순덕이었다. 순덕아, 어디 다치기라도 했느냐? 나는 괜찮은데 나 때문에 아줌마가. 그제야 은참봉은 도리아범의 등에 업힌 여인에게 눈길을 돌렸다. 애기 씨를 구하느라 이 안악이 얼음구덩이에 빠졌습니다요. 무엇이라? 그럼 얼른 방으로 옮겨야지 뭘 하고 있는 게냐? 여봐라, 부엌에 군물을 넉넉히 떼고 냉큼 가서 의원을 불러오너라. 은참봉은 외딸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정성을 다해 여인을 보살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린 여인은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돌아가겠다며 부랴부랴 방을 나섰다. 아직 몸도 성치 않을 텐데 더 좀 조리를 하고 가도록 하구려. 은참봉의 만류에도 여인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가봐야 합니다. 우리 순덕이 때문에 화를 당했는데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겠소?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을 해 주시오. 은참봉이 간곡히 말하자 머뭇거리던 여인은 마지못한 듯 저기 먹다 남은 밥이 있으면 바가지에 좀 담아주시면. 하고 고개를 숙였다. 도리어멈 속히 부엌에 가서 그 따뜻한 밥과 국을 넉넉하게 담아드리도록 하게. 따뜻이 보살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공손히 절을 하고 물러가는 여인의 뒷모습을 보며 은참봉은 생각에 잠겼다. 동구 밖에 있는 버려진 움막 속에 여인의 남편 김서방이 누워 있었다. 여보, 시장하시죠? 우선 이 따뜻한 국부터 좀 마셔요. 난 당신이 영영 가버린 줄 알았소. 무엇하러 돌아왔소? 늦어서 미안해요. 그럴 사정이 좀. 이러고 있다간 당신마저 큰일이 나요. 나는 가망이 없으니 나는 그냥 두고 당신 살 길을 찾도록 해요. 내가 당신을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당신은 할 만큼 했소. 내 한 목숨이지 어찌되든 상관없으니. 그러나 당신이 이 고생을 하는 건 내 차마 못 보겠소. 그러니 여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죠. 움막 안에서 들려오는 부부의 실랑이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은참봉의 명을 받고 여인의 뒤를 밟은 도리아범이었다. 다음 날 은참봉은 긴히 할 얘기가 있다며 여인을 집으로 불렀다. 도리아범에게 그쪽 사정은 소상히 들었소. 이 엄동설안의 환자와 함께 그 움막에 기거하다간 봄이 오기도 전에 필시 둘 다 얼어 죽고 말 것이요. 내 이 사랑채를 내어줄 터이니 부군과 함께 여기서 기거하도록 하시오. 둘이 살아갈 생활비는 물론 약값도 내가 대어줄 것이오. 예? 놀라는 여인을 보며 은참봉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대신
내 청을 들어주시오. 청이시라면 나는 3년 전에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살아가고 있소. 슬하에 오직 딸 하나뿐 아들이 없으니 후사가 걱정이라오. 내 재혼도 생각해 보았으나 순덕이가 새엄마는 싫다고 기를 쓰고 반대를 하는구려. 은참봉은 말을 끊고 잠시 뜸을 들인 후 무겁게 입을 열었다. 부인, 내 아들 하나만 낳아주시오. 하면 부인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 내 다 해주겠소. 순간 여인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쇠내더러 이부종사를 하라는 말인지요? 그게 남편도 살리고 부인도 사는 길 아니겠소. 쇠내 서방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리라 결심했지만 그 짓만은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명분이 귀하다 한들 사람 목숨보다 귀하겠소. 부군과 잘 상의해 내 진심을 받아주기 바라오. 움막으로 들어서는 아내의 기색이 예사롭지 않은 걸 본 김서방이 걱정스레 물었다. 참봉 어른이 뭐라고 했소? 그 양반이 사랑채를 빌려줄 테니 따뜻한 방에서 당신 몸조리를 시켜드리라고. 그게 정말이요? 예, 병구안도 해주고 약도 대주시겠다고. 이런 고마울 때가 헌데 그 어른이 그렇게 인심을 쓰는 연유가 뭐요? 답답하구려. 어서 말 좀 해봐요. 아들을 낳아달라고. 뭐, 아들을? 김서방도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굳어졌다. 서리찬 한데서 잠을 자는 당신을 따뜻한 곳에 모시고 싶은 마음에 따신 밥에 좋은 약을 달여올리고 싶은 마음에 분한 걸 참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분한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김서방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보, 이대로 가다간 얼마 버티지 못하고 우리 둘 다 저승길로 가게 될 것이요. 분하고 원통하지만 우선 살고 봐야 되지 않겠소. 여보, 당신을 이런 꼴로 만들어 정말 미안하오. 김서방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다음 날 부부는 은참봉의 사랑채로 거처를 옮겼고 그날 밤 부인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은참봉의 침소에 들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부인은 은참봉 댁의 실질적인 안주인 노릇을 하며 아들을 둘이나 낳았고 순덕이도 훌륭히 키워 좋은 배필을 맞아 혼사를 치르니 은참봉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부인은 남편 김서방의 병구 안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보살피며 아내로서의 할 바를 다했다. 그녀를 향한 주위의 비웃음과 손가락질도 어느새 칭찬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런 어느 날 김서방은 아내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동안 잘 보살펴 주어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은참봉은 김서방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다. 사람들은 부인을 향해 혹을 떼어버렸으니
이제는 은참봉의 정실로서 활개를 치며 살 수 있을 거라며 부러워들 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밤,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잠든 시각에 아이들의 방에 들어간 부인은 자고 있는 두 아들의 손을 모아쥐고 가슴에 품었다. 오래도록 눈에 담아두려는 듯 하염없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인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잠시 후 마당으로 내려선 부인은 은참봉이 자고 있는 방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다음 날 김서방의 무덤 앞에서 자결한 부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은참봉에게 남긴 유서에는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는 당부와 함께 두 아들 중 하나를 김서방의 양자로 입적시켜 제사를 받들게 해달라는 부탁을 담고 있었다. 은참봉은 부인의 시신을 거두어 남편과 합장을 시켜주고 둘째 아들을 김서방의 양자로 삼아 그녀의 소망을 이루어 주었다. 사람들은 이씨 부인의 정절을 기려 연료비를 세워주었으니 이것이 두 남편을 섬기고도 연료 칭호를 받은 유일한 경우라고 한다. 저 구름을 잡아보고 싶구나. 상동은 받쳐놓은 지게에 등을 기대고 누워 푸른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8살 어린 나이에 양친을 모두 잃은 상동은 매부집에 맡겨져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었다. 이제 성년이 된 그는 보다 넓은 세상으로 훨훨 날아가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사나이로 태어나 나이 20이 되도록 매부집 머슴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진정 내 팔자란 말인가? 상동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섰다. 매부, 누나, 노잣돈을 좀 마련해 주세요. 상동의 느닷없는 간청에 매부 성몽정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저놈, 갑자기 어딜 가려고? 한양에요. 아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갑자기 한양엔 왜 간다는 게냐? 누나, 넓은 세상에 나가 내 운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요. 상동의 말을 듣고 성몽정은 장롱에서 함을 꺼내 상동 앞에 내밀었다. 그 속엔 엽전 꾸러미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네,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모아두었네. 500냥일세. 그동안 내 집에서 머슴살이한 품삯으로 생각하고 받게나. 매부. 상동은 그동안 매정한 사람으로 치부했던 매부의 호의에 감격했다. 처남, 넓은 세상에 나가 마음껏 뜻을 펼쳐보게. 처남같이 심성이 어질고 도량이 넓은 사람은 분명 하늘이 도울 걸세. 동아, 어딜 가든 몸조심하고 돈이 떨어지면 언제든 돌아오너라. 누나와 매부의 은혜 잊지 않을게요. 큰절로 하직 인사를 올린 상동은 귀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꿈에도 그리던 한양을 향해 떠났다. 그 무렵 한양엔 돌림병이 돌아 많은 성중 백성이 목숨을 잃었고 민심조차 흉흉했던 시절이었다. 한양 삼계나루에 도착한 상동은 다리도 쉴 겸 허기진 배도 채울 겸 해서 주막으로 들어가 주모에게 국밥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보부상들의 대화가 들렸다. 아니 그 홍인가 뭔가 하는 점쟁이가 그토록 용하단 말인가? 어먼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이번엔 인삼 장사를 해보시게 이러더란 말일세. 그래서 황해도로 가서 인삼을 잔뜩 받아왔더니 한양에 난데없이 돌림병이 퍼졌지 뭔가. 아이고 저런저런 장사를 망쳤겠구만. 웬걸? 돌림병에 인삼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부르는 게 값이더라니까. 그럴 수가. 그 점쟁이가 한양에 돌림병이 퍼질 거라는 걸 미리 꿰뚫어보고 있었구만 그래. 그 양반 이름이 홍무시라고? 에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먹어. 홍계관일세. 상동은 국밥을 들다 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새파랗게 젊은 놈이 무슨 일로 날 찾아왔나? 상동을 본 홍계관은 다짜고짜 호통을 쳤다. 운명을 바꾸고 싶어 왔습니다. 이놈아, 정해진 운명을 어떻게 바꾼단 말이냐? 그걸 알고 싶어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호호, 그놈 참. 홍계관은 뚫어질 듯 상동을 노려보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가 가진 걸 모두 걸고 나한테 운을 맡겨보겠느냐? 좋습니다. 상동은 보찜 속에 든 엽전 꾸러미를 홍계관 앞에 풀어놓았다. 500냥, 내 전재산입니다. 이놈아,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네 바지춤에 숨겨둔 30냥도 어서 내어놓거라. 홍계관의 호통을 듣고 상동은 단복을 했다. 그건 누나가 급할 때 쓰라며 따로 챙겨준 돈이었다. 상동이 30냥마저 내어놓자 홍계관이 하인들에게 명을 내렸다. 이 녀석을 끌고 가서 남산 절벽의 소나무에 매달아 놓거라. 그러자 하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발버둥 치는 상동을 끌고 나갔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소나무 가지에 거꾸로 매달린 상동은 목이 터져라 소리쳐봤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 소리뿐이었다. 한양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데라더니 돈 털리고 목숨까지 잃을 판이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이를 악물고 죽으림을 다해 몸을 흔들어대자 발을 묶은 오랏줄이 툭 끊어지며 상동의 몸은 절벽 밑으로 곤두박질 쳤다.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한 상동이 주위를 둘러보니 여기저기 돌림병으로 죽은 시체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고 까마귀들이 시신의 살을 쪼아대고 있었다. 너무나 처참한 광경이었다. 상동이 얼른 그곳을 벗어나려 몸을 일으키려는데 누가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기겁을 하며 돌아보니 관 속에서 나온 손이었다. 상동이 관 뚜껑을 열자 그 안에 처녀가 누워 있었다. 물 좀. 목이 마른 듯 물을 찾는 처녀에게 상동은 떡갈나무 잎에 석간수를 받아 먹여주었다. 물을 달게 마시고 기운을 차린 처녀는 상동에게 자신을 북촌의 이효지 대감댁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했다. 상동이 처녀를 업고 이대감집에 들어서자 하인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기절초풍을 했고 버선발로 뛰어나온 이대감 내외는 상동의 등에 업힌 딸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전염병이 옮을까 봐 장례도 치러주지 못한 채 딸의 시신을 내다버리고 가슴앓이를 하던 이대감 내외는 기적같이 딸이 살아 돌아오자 뛸 듯이 기뻐하며 은인 상동을 극진히 대접했다. 얼마 후 딸 여옥이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자 이대감은 딸을 불러놓고 상동에게 무슨 보답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았다.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니 제가 그분 아내가 돼 평생 은혜를 갚아야죠. 딸의 말을 듣고 이대감은 기절할 듯 놀랐다. 상동의 딱한 처지를 감안해 돈이나 넉넉히 주어 보내려고 생각했는데 혼인이라니. 아무리 은인이라 해도 머슴살이 하던 사람을 사위로 맞아들일 수는 없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더냐? 호령대군이 내 증조부이신 걸 잊었느냐? 가문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불황무식한 머슴꾼을 내 집에 사위를 맞으란 말이냐? 도련님도 목천 상시로서 어엿한 양반 가문 출신입니다. 양반도 양반 나름이지. 아무튼 혼인은 안 되니 그리 알고 물러가 있거라. 아버님, 어머님, 도련님이 저를 살리느라 수적과 사지를 주물렀는데 그런 몸으로 어찌 딴 사람에게 시집을 가겠습니까? 여옥의 말에 이대감 내외는 할 말을 잃었다.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잃은 이대감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네가 정 혼인을 하려 한다면 허락은 하마. 그러나 앞으로 이 애비 볼 생각은 하지도 말거라. 이대감 내외의 외면 속에 상동과 여옥은 정한수 떠놓고 결혼식을 올렸다. 식이 끝나자 여옥은 상동에게 보아둔 집이 있으니 서둘러 이사를 가자고 했다. 상동은 그저 여옥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여옥이 지니고 있던 폐물을 팔아 마련한 세간을 짊어지고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남산골의 흉가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나서 버려진 폐가였다. 서방님, 살림은 제가 맡을 것이니 서방님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불악무식하단 말은 듣지 말고 살아야죠. 부인의 엄한 명에 따라 상동은 그날부터 사동에 나가 천자문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여옥은 자수를 놓아 팔거나 삭바니질을 해 살림을 꾸려갔다.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를 왕 지부 집주. 바느질을 하는 부인의 곁에 누워서까지 천자문을 외던 상동이 잠이 들면 여옥은 그런 남편의 천진한 모습을 보며 피로도 잊은 채 미소를 띠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동이 서당에서 돌아오길 기다리며 여옥이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방 안에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간담을 서늘케 하는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철갑옷을 입은 쇠귀신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네 인연, 누구 허락을 받고 내 집에 살고 있느냐? 그러자 여옥은 얼굴빛 하나 변함없이 바느질에 열중할 뿐이었다. 인연이 간이 부었구나. 내년에 사지를 찢고 뼈마디 하나 남기지 않고 아작을 내어주마. 쇠귀신이 다가오자 여옥은 재빨리 화롯불에 묻어두었던 인두를 집어 쇠귀신의 발을 찢었다. 괴성을 지르며 펄쩍펄쩍 뛰는 쇠귀신은 여옥의 강단에 기가 질렸음인지 훌쩍 몸을 날리더니 바람처럼 사라졌다. 쇠귀신의 갑옷자락에 실이 달린 바늘을 꽂아 넣었던 여옥은 다음 날 상동과 함께 실의 행방을 추적했다. 실은 마당 한켠에 있는 쓰지 않는 폐의 우물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상동이 물을 퍼내고 우물에 들어가 보니 그 속에 엽전이 가득 든 돈괴와 함께 해골이 나왔다. 오래된 엽전이 둔갑을 해 쇠귀신이 된 것이었다. 상동과 여옥은 양지 바른 곳에 해골을 소중히 묻어둔 다음 돈꾀에 든 엽전을 모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정작 자신들은 검소하게 살았다. 상동은 27세에 급제해 영의정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모든 게 자신의 운명을 바꿔준 홍괴관의 은혜로 생각하고 평생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 옛날 충청도 음성고을에 조룩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이 위인이 워낙 게으른 데다 놀기를 좋아해 가난뱅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살았다. 부인이 양식이 떨어졌다고 요란하게 바가지를 긁어대도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으면 되지 무언 걱정이여 라며 천하태평이었다. 설 명절에 장인댁에 세배를 갔던 조룩은 장모가 내온 만둣국을 보니 속에 무시래기를 넣고 빚은 만두였다. 배고픈 김에 맛있게 퍼먹고 있던 조룩은 옆에서 들려오는 손아래 동서의 말을 듣고 숟가락을 멈추었다. 장모님, 만두 속에 뭘 넣을게 요렇게 맛있죠? 우리 둘째 사위 온다고 특별히 만든 소고기 만둣국일세. 어서 비우고 한 그릇 더 들게나. 자네한테야 무엇이 아깝겠나. 누구한테는 무시래기 만두도 관함하지만. 그 말을 듣고 조룩은 큰 충격을 받았다. 잘 사는 둘째 사위를 편애하는 걸 진즉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사람 차별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분기탱천한 조룩은 숟가락을 탁 놓고 일어섰다. 집에 돌아온 조룩은 식구들 앞에서 중대 발표를 했다. 오늘부터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땐 빈손으로 와선 절대로 안 돼. 하다못해 나뭇가지 하나라도 들고 와야요. 그러고 집안의 것은 먼지 하나라도 밖에 내보내서는 안 돼. 오줌 한 방울도 집 밖에 떨구지 말고 거름더미에 놓도록요. 엄숙히 선언한 조룩은 집안에 돈 될 만한 것은 모조리 긁어 모았다. 하다못해 도리가 세뱃돈으로 받은 엽전 세입까지 챙긴 조룩은 장에 가서 병아리와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사들고 왔다. 도리는 병아리 담당, 당신은 돼지 담당이요. 잘 먹이고 키워야요. 그러면 당신은 뭔 담당이래요? 부인의 볼멘 소리에 조룩은 송아지 한 마리를 몰고 나타났다. 아니, 뭔 돈으로 송아지를 샀대요? 의아해하는 부인을 보며 조룩은 싱글벙글 웃었다. 도둑질한 거 아니요. 조참반내 송아지인데 배내기로 키울 거요. 아버지, 배내기가 뭐예요? 이 송아지를 잘 먹이고 키워 어미소가 돼 송아지를 낳으면 그게 우리 소가 되는 거요. 그런께 우리가 누가 잘 키우는지 내기 한번 해보더라고. 조룩 가족은 결전을 다짐했다. 얼마 후 조룩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궁금증을 견디지 못한 장인이 방문했다. 마당엔 닭들이 분주히 모이를 쪼고 돼지우리엔 젖다는 새끼들이 그득하며 게다가 외양간에 암소까지 있는 걸 본 장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그때 조룩이 염소를 끌고 나타났다. 장인어른 오셨시오. 장에 갔다 오는가? 예, 이참에 염소를 좀 키워보려고요. 여보, 손에 든 그 보따리는 뭐요? 친정에 좀 보내려고 떡을 좀 했구먼요. 잘했어. 내가 동구박까지 져다 드릴게요. 하며 떡보따리를 받아 지게에 지고 조룩이 앞장을 서자 장인은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다. 동구밖에 다다르자 그럼 살펴가시고만요, 장인어른. 저를 넙죽하고 돌아서는 조룩에게 장인이 다급하게 소리질렀다. 이 사람아, 떡. 그러나 조룩은 못 들은 척 떡을 쥐고 휑하니 가버렸다.
내 앞으로 저놈 집에 2번 다시 팔을 들여놓으면 성을 갈겠다. 장인은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르 떨었다. 이후 조룩의 지독한 구두쇠 행각은 더욱 강화됐다. 하루는 조룩이 간장독에서 파리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아이고 저 간장. 기야 말 듯 놀라며 동구밭까지 쫓아간 끝에 간신히 파리를 잡은 조룩은 뒷다리에 묻은 간장을 쪽쪽 빨고 놓아주었다. 그런가 하면 제사 때 구입한 굴비를 천정에 매달아 놓고 식구들에게 밥 한 술 뜨고 굴비 한 번 바라보고 먹으라고 했는데 어쩌다 아들이 굴비를 2번 바라보자 예 짜다 물 먹어라 하고 호통을 쳤다. 이런 일화들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면서 조룩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자 전라도에서 명성을 날리는 고비라는 구두쇠가 조룩에게 도전을 하기 위해 충청도로 올라갔다. 고비는 집신이 다를까봐 한 짝은 신고 한 짝은 손에 쥐고 교대로 신고 벗기를 하며 음성 조룩의 집에 당도했다. 고비가 보니 조룩이 손님 젖대한다며 차려온 밥상엔 허기를 겨우 면할 만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가 달랑 놓여 있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게. 조룩의 말에 고비는 눈살을 찌푸렸다. 허허, 낭비가 심하지라. 뭐가 낭비라는 거요? 조룩이 묻자 고비는 간장 종지를 가리켰다. 간장을 요렇게럼 그릇 가득 담아놨으니 말시. 나는 그런 밑바닥에 눈꽃맨코로 한 방울 똑 떨어뜨려 놓고 먹는데. 거 모르시는 말씀. 요렇게 가득 담아놔야 보기만 해도 짜서 덜 먹게 되고 숟가락으로 바닥을 긁지 않아서 그릇과 숟가락이 닳지 않게 되는구먼. 조룩의 말에 기선을 제압당한 고비는 만회를 노리며 다시 입을 열었다. 댁에서는 굴비를 매달아 놓고 쳐다보기만 함시롱. 내 생선국 공짜 배기로 먹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오니. 나가 말이오. 생선 가게에 가서 이거 얼마지라 하면서 생선을 쪼무락 주무른 다음에 아이고 그거 비싸네요 하면서 그냥 와버린단께. 그 손을 국솥에 헹구고 국을 끓여가지고 온 식구가 생선국을 배 터지게 먹지라. 그러자 묵묵히 듣고 있던 조룩이 혀를 찼다. 이고 그거 참 아깝구만요. 그 손을 우물에 헹구었으면 온 동네 사람이 생선국을 먹었을 텐데. 고비는 완전히 기가 꺾이고 말았다. 조룩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고비는 찢어진 방문 틈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와 추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자 그날이 보찜 속에서 종이를 꺼내 식사할 때 남겨두었던 밥풀로 붙여 문틈을 메우고 잠을 잤다. 다음 날 고비는 방문에 붙였던 종이를 떼 귀나리 보찜 속에 넣고 조룩의 집을 떠났다. 고비가 막 동구 밖을 벗어나려는데 조룩이 허겁지겁 달려오며 소리쳤다. 종이는 가져가도 좋지만 거기 붙은 밥풀은 우리 거니까 떼어주고 가야지요. 그 말을 들은 고비는 아이고 형님 하며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다.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설날 조룩은 가족을 거느리고 장인댁으로 세배를 갔다. 저놈 우리 집에 들여오지 못하게 하라며 펄펄 뛰는 장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조룩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이놈아, 그게 뭐냐? 논문서구먼요. 받으세요, 장인어른. 뭐라 논문서 뭐? 이게 바로 장인댁에 드리려던 떡이구만요. 그때 장인어른과 헤어진 후에 떡을 지고 지가 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병아리를 샀구먼요. 그게 고동 안에 새끼를 치고 불어나가지고 돈 서마지기가 됐구먼요. 그러니 어서 받으세요. 논문서를 받아든 장인은 감격한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여보게 고마우이. 그때 그 떡을 내가 먹어버렸으면 똥밖에 더 되었는가.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구먼. 장인은 깊이 뉘우치며 부인을 바라보았다. 여보, 무시래끼 만두국 좀 끓여주게나. 그거 먹고 나도 좀 속 좀 차려야겠네. 장인의 말에 방 안엔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만석군이 된 조룩은 그동안 구두쇠 노릇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재산을 아낌없이 풀어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고 하며 그의 선행은 비단 충청도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영호남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널리 베풀어졌다고 한다. 어느 날 한 젊은 선비가 찾아와 부자가 되는 방법을 묻자 조룩은 그를 탄금대로 데리고 가 절벽 끝에 서 있는 나뭇가지에 매달리게 했다. 자, 한쪽 손을 놓게나. 아래는 시퍼런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두려움에 떨며 젊은이가 한쪽 손을 놓자 이번엔 나머지 한쪽 손을 마저 놓으라고 했다. 저더러 저 강물에 떨어져 죽으란 말입니까? 항변을 하는 젊은이를 보며 조룩이 말했다. 한 번 들어온 돈은 나뭇가지를 한 손으로 잡았을 때처럼 절대로 놓지 말게. 한쪽 손마저 놓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절약을 하게.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야. 옛날 제주도 한림고을에 한 선비가 서당을 열고 학동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학문도 깊고 무예도 능하며 역학에도 조예가 있는 인물이었다. 학동들 중엔 명월에 사는 진국태란 도령이 있었는데 비록 집안은 가난했지만 글재주가 있고 영민하여 훈장이 몹시 아끼는 제자였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요즘 들어 글 공부에 의욕이 없는 듯 서당에 와서 졸기일수였다. 그런 어느 날 저녁 무렵 글방 훈장이 이웃 고을에 나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여우 한 마리가 무덤을 파헤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꼬리가 9이나 달린 백여우였다. 훈장은 호기심이 발동해 돌무더기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다. 여우는 무덤에서 해골을 꺼내들더니 숫돌에다 쓱쓱 갈기 시작했다. 잠시 후 여우는 해골을 머리에 쓰고 팔딱팔딱 공중제비를 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둔갑을 했다. 저런 효사스런 짐승을 내 당장 요절을 내리라. 그러나 훈장은 마음속으로만 부르짖었을 뿐 달빛에 비친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칼을 뽑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망설이고 있는 사이 여인은 종종거림을 치며 마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훈장은 자석에 이끌리듯 뒤를 쫓았다. 동구 밖 버려진 폐옥 앞에서 걸음을 멈춘 여인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마을 쪽을 바라보았다. 저 유물이 대체 무얼 노리고 우리 마을에 왔을까? 훈장은 폐옥 울타리에 몸을 숨기고 궁금증을 누르고 있었다. 잠시 후 마을 쪽에서 한 도령이 나타나자 여인은 반갑게 맞이하며 손을 잡고 폐옥 안으로 들어갔다. 훈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도령은 바로 제자 진국태였다. 훈장은 조심스레 다가가 안을 바라보았다. 우리 오늘도 구슬놀이 해요.
여인이 진국태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며 입속에서 굴리던 구슬을 혓바닥으로 밀어 넣어주자 구슬을 머금고 입속에서 굴리던 진국태가 다시 여인의 입속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닌가. 훈장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우가 종각의 정기를 빨아먹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저 녀석이 요즘 비실비실하고 학업에 부실한 것이 바로 저 때문이었구나. 칼을 뽑아들고 폐옥 안으로 뛰어들려던 훈장은 멈칫하며 발길을 멈추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 훈장은 진국태를 불러앉히고 여인과의 관계를 추궁했다. 진국태의 집은 글방에서 10여리 떨어진 마을에 살았는데 매일 밤 글 공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노라면 여인이 폐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을 유혹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응했지만 지금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다며 눈물을 떨구었다.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여운이라. 그것도 꼬리가 9이나 달린 구미호야. 예? 구미호라고요? 구슬놀이 하자며 네 입속에 구슬을 넣어주는 것은 네 진기를 빨아먹자는 수작인 게야. 네가 요즘 비실비실 마르고 원기가 없는 것도 다 여우한테 그 진기를 빨려서 그런 것이지. 머지않아 네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게야. 훈장의 말을 듣고 파랗게 질린 진국태는 스승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스승님, 살려주십시오. 저 혼자 힘으론 그 요물에게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해서 들어라. 예, 스승님. 오늘 밤 그 요물이 내 입에 구슬을 물려주거든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꿀꺽 삼켜버려라. 그리고 먼저 하늘을 보고 그 다음엔 땅을 보고 맨 나중엔 사람을 보도록 해라.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사람을. 그래, 명심해야 하느니라. 훈장은 몇 번이고 다짐을 받은 후 진국태를 앞세우고 멀찍이 뒤를 따라갔다. 폐옥 가까이 이르자 초조한 모습으로 진국태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이 반색을 했다. 아, 도련님, 오늘은 왜 이리 늦으셨어요? 안 오시는 줄 알고 얼마나 애를 태웠다고요. 호들갑을 떨며 여인이 진국태의 손목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가자 훈장은 칼을 움켜쥐고 폐옥으로 다가갔다. 안에서 교태 어린 여인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우리 한번 찐하게 놀아봐요. 여인이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며 구슬을 넣어주자 진국태는 황홀경에 젖어 의식이 몽롱해지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진국태는 안간힘을 쓰며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용을 쓰니 오늘은 진기가 많이 모이겠군요. 진기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진국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 이젠 구슬을 제 입에 돌려주셔야죠. 여인이 혀를 내미는 순간 진국태는 구슬을 꿀꺽 삼켜버렸다. 여인은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진국태에게 달려들었다. 이놈아, 어서 구슬을 토해놓아라. 아니면 내 놈의 배를 갈라서라도 구슬을 꺼내고 말 거야. 요괴야, 꼼짝 마라. 때맞추어 훈장이 소리치며
칼을 들고 뛰어들었다.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허둥지둥 밖으로 달아났다. 훈장이 물러서지 않고 집요하게 추적하자 다급해진 여인은 구미호로 변하더니 바다 건너 비양도로 달아나고 말았다. 여우구슬을 삼킨 진국태는 당황해 훈장의 당부를 지키지 못하고 사람을 먼저 보고야 말았다. 위기의 순간에 칼을 들고 뛰어드는 스승의 모습이 구세주처럼 그의 시야에 인박혔던 것이다. 훈장의 말대로 먼저 하늘을 보고 땅을 보았더라면 하늘과 땅의 이치를 두루 통달한 현자가 되었을 텐데 사람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명의가 되었다고 한다. 눈 쌓인 언덕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며 즐겁게 놀고 있는데 아이쿠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이 미끄럼을 타고 놀던 언덕길에 지나가던 노인이 넘어져 지르는 비명소리였다. 개구쟁이들이 재미있다는 듯 깔깔거리며 웃는 가운데 한 아이가 달려가서 노인을 부축하며 일으켰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는지요? 염려스러운 듯 묻는 아이의 얼굴을 노인은 뚫어질 듯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괜찮다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최상저라고 합니다. 오, 이렇게 영특한 아이가 호식이 될 팔자라니 애석하구나. 노인은 혀를 끌끌 차며 의아해하는 소년을 뒤로 한 채 휘적휘적 언덕을 내려갔다. 그는 당대 최고의 점쟁이로 알려진 김계초였다. 하나뿐인 아들이 호랑이의 제물이 될 팔자란 말을 전해 들은 상저의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논보라 속을 달려 김계초의 집을 찾아갔다. 제발 우리 상저를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애원하는 상저 모자를 보며 김계초는 천기를 누설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소자가 가고 나면 홀로 계실 어머니의 처지가 너무 가련합니다. 부디 소자가 어머니를 봉양하게 해주십시오. 효심 어린 상저의 말을 듣고 김계초는 마음이 움직인 듯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는 동짓날 밤에 절대 밖에 나가서는 아니 된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눈 막고 귀 막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한다. 그러면 호환을 막을 수 있는지요?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는 없네. 피하는 길밖에. 앞으로는 한 곳에 절대 5년 이상 머무르지 말게. 그게 이 아이가 평생 짊어져야 할 업보일세. 어르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는 모자를 보며 김계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저 아이 대신 가야 할 목숨이 가련하구나. 드디어 동짓날 밤이 되었다. 상조 모자는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초조한 마음으로 환란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윽고
사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났다. 상저야, 팥죽 가져왔다. 윗마을로 시집간 누나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누나예요. 반색을 하며 뛰쳐나가려는 아들을 어머니가 막았다. 동시에 으르렁거리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호랑이가 왔어요. 어서 문 열어주세요. 방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딸의 절규도 외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무서운 집념 앞에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누나가 죽어요. 누나가. 밖으로 뛰쳐나가려 발부둥치며 우는 상저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상저 어머니 눈에서도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후 상저 모자는 정든 고향을 떠났다. 상저의 어머니는 어떤 곳에서든 5년 이상 정착하지 않고 아들의 손을 이끌고 미련 없이 타지로 떠났다. 이렇게 30년의 유랑 생활 끝에 상저는 수주 땅에 정착해 주민들의 신망을 받아 호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날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이었다. 상저는 부인과 아들 누백의 배웅을 받으며 오늘은 일찍 퇴청해 제사 준비를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대문을 나섰다. 그는 모처럼의 안락한 생활에 길들여져 5년이 훌쩍 지난 것도 잊고 있었다. 아이고, 누베가 아버지가 왜 이리 늦으시냐. 서산마루에 걸린 해를 바라보는 걱정 어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누백은 도끼질을 멈추었다. 제가 마중을 나가겠습니다. 말을 마치기 무섭게 도끼를 메고 나가는 아들의 믿음직한 모습을 보며 누백 어머니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고갯마루에 다다르도록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숲길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는 핏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 도끼를 준 누백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때 산골짜기를 진동하는 호랑이의 포효가 들려왔다. 누백은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가 호환을 당하신 게 분명했다. 누백은 두려움도 잊은 채 도끼를 들고 호랑이 소리가 들린 곳을 향해 달려갔다. 오직 부친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얘야,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 누백이 바라보니 고목 아래 한 노승이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었다. 노승은 형령한 눈빛으로 누백을 쏘아보며 소리쳤다. 너마저 해를 당하고 싶지 않거든. 어서 돌아가거라. 원수를 갚기 전엔 한 발도 물러설 수 없소. 그건 네 애비의 운명이었어. 그 누구 탓도 아닌. 운명이건 뭐건 그놈을 죽여 배를 가르고 시신을 찾아내 장례를 지내드려야 하오. 그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소. 누백의 꿋꿋한 기백에 노승은 안타깝다는 듯 소리쳤다. 너의 효심이 갸륵하여 살려주고자 했거늘 어쩔 수가 없구나. 노승은 깔고 앉았던 호피를 둘러쓰더니 순식간에 커다란 호랑이로 변했다. 누백이 도끼를 치켜들자 호랑이는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다. 아버지, 힘을 주세요. 누백의 도끼가 허공을 갈랐다. 고개를 찢는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누백은 정신을 잃고 말았다. 꿈결인 듯 노승의 탄식이 들려왔다. 하늘이 낸 효자를 내 어찌 해칠 수 있으리. 잠시 후 누백이 정신을 차려보니 호랑이는 두개골 깊이 도끼가 박힌 채 죽어 있었다. 누백은 호랑이의 배를 가르고 아버지의 유체를 수습해 홍법산 서쪽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생전에 부친을 섬기듯이 묘소를 지키며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했다고 한다.